고객의 생각을 소중히 여겨 제품에 적극 반영하는 고객 중심. 품질이라는 우리의 양심, 규칙과 과정을 준수하는 기본 충실. 결함 없는 제품, 반드시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책임감, 프로의식. 삼성은 곧 명품이라는 의지로 최고 품질을 구현하는 명품 창조.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평생의 고객을 만드는 고객 창출. 이 5가지 원칙에 삼성의 품질 현장에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관된 의지와 실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자료는 저희 사례 중심이지만 이제 실무자로서 또 오늘 또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제가 단순히 환경만 주제가 아니라 ESG라는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나름 업무를 하시면서 약간의 그 어려운 점, 그리고 또 저도 ESG 쪽을 환경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좀 가능하시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협회에서 유한킴벌리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점 먼저 감사를 좀 드리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아까 이진수 실장님께서 CCM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환경 쪽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환경부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있는데 처음에 초창기 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 때 항상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인센티브입니다. 이거 하면 인센티브 주세요. 인센티브 주세요. 처음에 ISO 14001, 9001 나올 때도 인센티브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인센티브는 이제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테니 뭘 달라라는 차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저희가 ESG 쪽이 광풍이 불면서 이제는 기업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CCM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건에서 어느 정도 베이스는 갖고 넘어가는 기업입니다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 쪽에서도 관점의 변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 제도를 운영하시는 쪽에서는 이제 CCM 제도가 조금 더 소비자들이 인식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레벨을 좀 올리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CCM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거진 ESG의 소셜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지배 구조원도 원래는 기업지배 G 중심에서 2000년 초에 만들어졌다가 환경하고 소셜 쪽을 2011년부터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만큼 이제 기업지배 구조원이기 때문에 기업지배 중심으로의 평가를 하다가 이제 환경하고 소셜이 들어오면서 올해 이제 불이 나게 10년 만에 기준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7월쯤에 그게 오픈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업지배 구조원도 아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데이트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가점 혹은 범위를 어떤 걸 더 넓힐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CCM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면 조금 더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ESG 말씀드릴 거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기업들도 학교에서 보통 대학을 갈 때 국영수만 잘하면 잘했던 좋은 대학을 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과목도 다 잘해야 그래야 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ESG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특정 쪽만 잘한다고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하냐 절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ESG는 비재무적인 관점입니다. 수익률이 높고 주주 입장에서 성과를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비재무적인 이런 성과가 뒷받침이 안 되면 지속 가능 오래 가지 못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이 수익도 그렇지만 비재무적인 이 ESG 관점에서 더 공을 들이고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좀 가져왔고요. 원래 유한킴벌리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지배 구조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기관, 국내 평가기관들이 유한킴벌리를 평가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해 주셔야 하더라도 솔직히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이거를 평가를 해서 투자자들이 써먹어야 되는데 상장이 안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상장사들이 우리도 평가해주세요 하다가 평가를 안 해주니까 이게 이제 평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설 평가 업체에서 평가를 해주는 그런 체계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외 평가 기관들의 주요 평가 툴을 다 이제 비교해 보고 이제 우리 차원에서 자체 평가를 해봤어요. 이게 뭐 어디 내세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 기업들이 주요 평가 기관들이 주로 어떤 관점을 보는지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고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사장님하고 CEO뿐만 아니라 부문장들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했죠. 적나라하게 보고했어요. 점수가 굉장히 낮은 파트도 있고요. 굉장히 미진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유한킴벌리가 이제 그 뭐 지속 가능 경영을 잘 뭐 하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소비자분들의 평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한킴벌리 하면 뭐 특히 뭐 나무 심기, 저희가 1984년부터 나무 심기 했으니까 37년 동안 꾸준하게 해온 그 정도의 내공이라면 제품이나 모든 ESG 측면에서 잘하고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 편차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ESG 관점에서 다 진단하고 그냥 점수 낮은 것도 다 보고 드리고, 또 다른 데서는 왜 우리가 점수가 낮냐 그런 피드백도 많았지만 그게 개선의 기회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좀 봤고요. 이 내용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 대략 아까 제가 말씀 간단히 드렸는데 조금 저희가 그 올해 비전을 따로 잡았어요. We Act Life Health Planet 해서 우리는 생활 건강 지구 환경을 위해 행동합니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차원이 어떻게 보면 ESG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970년대에 설립됐고 한 1조 5천억 하는 회사고요. 저희가 합작이기 때문에 유한 양행하고 킴벌리 클락의 합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장이 솔직히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킴벌리 클락이 지분을 70 가지고 있고요. 유한 양행이 30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웬만한 위생용품 사업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사원이 1,500명 정도 되고요. 본사, 그 다음에 저희가 R&D 연구소가 따로 죽전에 있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은 다 저기서 기본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요. 제조 생산 공정은 김천하고 대전, 충주 있는데, 김천은 두루마리 화장지, 티슈를 만들고, 대전 공장은 잘 아시는 하기스, 기저귀를 만들고, 충주는 이제 나머지 하나 생리대. 이렇게 저희가 섹터를 구분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워크센터라고 해서 굳이 본사에 있는 사람이 추석 때 본사에서 근무하고 막히는 길에 내려가냐 이런 것들 별 필요 없고, 아예 그냥 만약에 대전에 그 부모님 계시면 그 전날 대전에 내려서 근무하고 거기서 바로 집에 가도록, 그렇게 해서 꼭 얼굴 위에 팀장, 그다음에 부문장님 얼굴 보고 인사하고 이렇게 저 출근했습니다, 이런 때는 솔직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를 얘기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그 뒷장에도 있지만 ESG 위원회를 저희가 만들긴 했는데, 처음에 ESG 위원회를 만들 때 용어를 ESG를 쓰지 말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상장사도 아니고 ESG를 이제 쓸 때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냥 CSR 활동할 때랑 ESG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공을 갖고, 그래서 올해 진단을 하는 거고, 그걸 준비해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 좀 자신 있게 하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이제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특히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저희 사장님께서 저희 팀의 자신과 그다음에 지금 부문을 맡고 있는 모든 임원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수준이 자기가 볼 때는 중간보다 아래일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 세션을 그 매주 화요일 날 임원분들을 주요 리더분들, 임원분들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그것도 퇴근 시간 이후로 막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잡아놓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특강을 했습니다. 이 특강은 보통 외부에서 전문가분들 데려서 이런 특강 말고 저희 팀에서 솔직히 유한킴벌리의 가장 큰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내부 직원들이잖아요.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사항들만 설명을 해줄 뿐, 안에서의 고민들은 솔직히 우리 팀원들이 훨씬 잘 아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4번의 세션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렸고요. 맨 마지막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기후변화 이런 시기에 뭐 제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고민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4월 달에 처음에 이제 그 세션을 열었고요. 그래서 임원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ESG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규제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아니라 기여가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무 심기나 숲 환경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런 활동들을 지속해왔고, 그런 건들을 쉼없이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ESG의 모든 것들을 대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ESG 중심으로 각각의 사항들을 다시 검토하고 그런 건들을 보고함으로써 이 지속 가능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올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의 역량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그 UN SDG 17가지 여러 사항들 중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위생용 종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12번에 대한 어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는 거에 저희가 중요성을 가졌고요. 특히 여기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제품 인증들이 해외, 국내에 되게 많지만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 친환경 마크는 환경 마크. 아시겠지만 환경 라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품군 중에 화장지의 라벨, 그 다음에 뭐 장갑의 라벨, 이렇게 제품별로 인증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요 친환경 라벨을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제품에 붙여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라벨이 붙어져 있으면 이 제품은 친환경적인 겁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이드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여러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함에 있어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남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제품은 패키징을 바꿨습니다. 인쇄 방식을 석유계 인쇄에서 뭐 새로운 뭐 인쇄로 바꿨습니다 하고 친환경을 쓰는데 그거는 그린워싱이 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인쇄 방법을 하나 바꾼 것 자체는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한 단계 가지만 그 전체가 이 제품을 대변할 수는 아직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특히 친환경, 에코, 그린 이런 것들을 씀에 있어서는 환경성 과장 광고라고 해서 별도의 가이드가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요즘 남발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도 사업부 발표를 할 때 내년의 화두는 그린워싱이다. ESG 워싱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ESG에서 조금 이걸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건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에서는 대신에 조금 이렇게 바꾸고 용어를 친환경 쪽으로 많이 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랑 저희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못 써. 이거는 더 이렇게 쓸 수 있어. 만약에 쓰고 싶으면 정확하게 거기다 주석을 달어. 이렇게 해야 저희가 법 제도에 충족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리스크가 있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에 FSC 인증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런 라벨 혹시 보셨습니까? 요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살림을 통해서 펄프를 사용하는 인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기저귀에 펄프가 들어가고 있지만 저희 국내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기저귀는 모두 이 인증받은 계획림을 통한 펄프를 쓰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동남아에서 그 벌목이나 한 그런 펄프를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친환경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립해 놓고 거기에 준하지 않는 펄프는 다 이제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요. 높더라도 저렇게 하는 게 지금 ESG 경영하고 지금 잘 얼란이 되는 거죠. 저희가 2018년부터 저 인증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킴벌리 클락, 저희가 아까 제가 킴벌리 클락하고 유한양행 7대 3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킴벌리 클락은 2011년부터 저 정책을 갖고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따라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그냥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부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ESG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뭘 더 해야 돼 이렇게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그 기준에 자동으로 저희들이 맞는 항목들이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킴벌리 클락이요, 1872년에 설립이 됐고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내년 2022년에 150주년이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E와 S와 G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인가를 저희가 다 나름의 실무자분들하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요. 이런 아이템들 가지고 저 뒷장에 나오는 저희가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나씩 항목들에서 다루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는 ESG의 지금 광풍이 적어도 한 70%는 환경 쪽에서 일어난 이슈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솔직히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11월 1일자 COP 영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 세계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그 전 세계 국가들이 한꺼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까 말까 한 활동들이 뭐 정치적인 이슈 또 산업계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까지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까지 넷제로 선언을 2050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탄소중립 기본법 8월 31일 날 어쨌든 통과돼서 2018년 대비해서 40% 더 줄이겠다 2030년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40%에 대한 양이 2030년에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그 정도의 파급 효과거든요. 그런 사항들로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건들이 특히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탈플라스틱이라고 있습니다. 유한 킴벌리가 일회용품을 만들고 있고 특히 기저귀나 생리대 일회용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 심기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유한 킴벌리 자체가 일회용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 건에 대한 심리적인 도의적인 부담을 저는 담당자로서 지고 있어요. 그게 또 우리 사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큰 유한 킴벌리 이슈가 뭐냐 이렇게 보통 얘기해 보면 지속 가능한 이슈 앞으로 그리고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 성장하는 회사고 또 한 방에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히 ESG 선언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원들의 그리고 영업 활동에 이런 쪽에 체득이 돼 있지 않으면 소비자분들 요즘 보통이 아니세요.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세요. 예전에는 여기 김진희님 와 계시지만 소비자 불만 이게 왜 불만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요즘은 원산지가 어디예요? 이 건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심지어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DB나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더 기업들이 준비할 사항들이 많죠. 그게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장에서도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사업부랑 하고 있습니다. 특히 R&D. 정부도 지금 저희들 수도권 매립장은 2025년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매립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거는 경기도나 서울에서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립장 독립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는 매립도 할 데도 없고 그다음에 님비 현상 때문에 우리 집 뒷뜰에는 안 돼 이런 상황이니까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량제로 보통 나오는 것들을 예전에는 매립장을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바로 매립이 안 돼요. 감량화 시켜서 매립은 하되. 그래서 매립장이 적기 때문에 감량화하는 작업들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 체계를 만드냐가 이제 기업의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의 고민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사회 영역은 CCN도 그렇지만 너무나 이 범위가 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연속으로 붙어야 됩니다. HR부터 해서 일하는 방식, 안전, 여기 제품 안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의 안전도 있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이잖아요. 저도 거기 TFT 저 회사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시민재해는 소비자 단체하고도 연관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뭐 유해화학 물질이라든 여러 가지 사항들. 그래서 그런 건들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이 한계가 느껴져요. 굉장히. 예, 그래서 그런 건들에 대해서도 S 영역에서 다 다뤄주겠다고 말씀드리고요. G 영역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G 영역은 다른 국가들보다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기업 지배 구조원이 탄생하게 된 기반도 G 영역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ESG 영역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아이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일단 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과 환경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 혁신하고 기존에 우리가 계속 잘해왔던 숲환경보호 사회책임 활동을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ESG 올해 여기 ESG 위원회라고 써져 있지만 ESG 말고 원래 저는 지속가능 위원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이제 했는데 여기 CEO 분이 워낙 ESG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항상 ESG 경영이 잘 되냐 안 되냐의 가장 큰 한 가지 덕목이 뭐냐라고 하면 CEO 의지입니다. CEO의 의지가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밑에서 열심히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을 바텀업으로 올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CCM이나 ESG위원회가 잘 되려면 CEO의 마인드셋을 어떻게 빨리 변화시키고 드라이브를 걸 건가에 이 키를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ESG위원회를 7월 14일, 올해 7월 14일 날 열었고요. 이 위원회는 CEO 직속이고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하고 S하고 G를 구분해서 소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E에 제가 간사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원장인 대부분 부문장님들이 다 들어와서 환경 영역에 대해서 우리의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 집중해 주셔야 되는지 신랄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다. 저희가 사업장, 아까 대전, 그 다음에 김천, 충주 사업장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에 대한 검토는 15년 전부터 했어요. 실제 얼마나 비용이 얼마나 될까 다 했는데 페이백이 너무나 안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10년이 더 페이백이 뒤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투자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때 위원회에서는 페이백 연원하지 말고 선언적으로 설치하자. 이런 제안들을 계속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S 영역은 아까 되게 범위가 광범위해서 쉽지 않지만 저희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해당되는 HR, 그다음에 노경 이런 쪽에 다 주제를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10월 말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항들을 진정성 있게 할 것인지를 다 저희가 검토해서 플랜을 짰고요. G가 좀 고민인데요. 아까 저희가 G 영역이 저희가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저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쪽을 계속 설득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차트가요, 저희 지속가능성 보고서, 올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저는 우리 국가의 넷제로도 2050년이잖아요. 대부분 기업들이 2050년이라 하면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저는 회사에서도 2050년까지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경영자분들도 부담 없이 넷제로 선언에 동참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30년으로 모든 세팅 값을 잡았고요. 기후변화도 2030년까지 어떤 액션이 구체적으로 취해지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하는 것들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IPCC에서도 2010년 대비 적어도 2030년까지 45% 이상 줄여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그 양도 실제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진일보한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30년까지 이런 목표를 잡고 특히 제품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매출 비중을 95%까지 늘리겠다라는 거를 잡았어요. 이게 그럼 지속 가능한 제품이 뭔데?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소재하고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포장재를 나눠 가지고 각각의 저희들 주요 제품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일정 점수가 돼야 이제 지속 가능한 제품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요건도 앞으로는 조금씩 공개를 할 겁니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95%를 만들겠다 했고요. 숲은 우리가 우리강산 프로그래프를 계속 해왔던 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자라고 하고, 솔직히 우리나라에 심을 데가 없어요. 나무를 심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산림청 약간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벌목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는 도시숲이나 좀 예전에 이제 저희가 국유림에 많이 심었는데, 꼭 그 국유림에 이런 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숲을 도시로 좀 땡기는 작업들, 그런 노력들을 좀 하거든요. 실제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삶의 질 개선. 요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뒷장에도 나오지만 기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께서 좀 더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로 저희가 목표를 세 가지를 크게 잡았습니다. 이 차트는요, 이게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트인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언 킴벌리도 그래왔지만 제조 생산 이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제 기후변화대응 해서 배출권 거래제 우리가 2015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각 기업들이 매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할당해주고, 거기에서 그보다 적게 배출을 하면 거래돼서 팔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배출을 많이 하면 거래돼서 사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활동들이 다 제조 생산 요 안에서만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 킴벌리라고 하면 유언 킴벌리 대전, 김천, 충주 본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그 전단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우리 공급업체. 지금 저희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정가정 평가, LCA 평가를 쭉 하다 보면 이 제품 원료 구매로부터 소비자가 쓰시고 폐기 단계까지를 100으로 봤을 때, 환경 부하를 쉽게 해서 탄소 배출량을 100으로 봤을 때 제조 생산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이 17%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디냐면 여기는 한 5% 되고요. 나머지 한 70%는 다 생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협력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되면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왜 못했냐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제조 생산 이거는 우리 영역이니까 쉽게 컨트롤이 되는데, 협력회사는 어떻게 푸시하거나 뭐 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정부에서 동반 성장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을 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게 깊게 다룰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ESG 위원회 거기서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는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업체의 환경성, 여기서의 환경성은 뭐 기후변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전도 있고요, 품질도 다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회사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이 되면 그게 다 저희 제조 생산, 우리 유언 킴벌리가 좋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건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더 드라이브를 내년부터 걸기로 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겠지만 그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도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데랑 먼저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활성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참여를 안 하시는 벤더들도 저거 하니까 뭐가 개선되고 도움이 되네? 라고 하면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우수 사례들을 좀 많이 발굴할 계획이고요. 곳곳에 내년에 좀 더 많은 드라이브를 걸 계획입니다. 여기 하나 저희가 폐기 단계에서요, 재활용 산업 협업 및 프로젝트 시행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뭐 기저귀나 생리대 일회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라스틱류가 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 쓰고 종량제에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봐도 아까워요, 많이.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소비자가 쓰시고 다시 어떻게 회수해서 걷어가지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이는 종이 해서 위생적으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걸 재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솔직히 계속 갖고 있어요. 원래는 2005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 분리를 기술력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거를 어떻게 할 거냐? 유황킴벌레가 지금 종량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착이 잘 된 나라지만 기저귀만 기업이 나서서 수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도 많이 건의했고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서큘러 이코노미 체제에서 자원의 순환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저희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쉽지 않지만 조건도 어쨌든 구현이 돼야 될 케이스라고 생각되고요. 일본의 유니참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가 쓰고 난 기저귀를 다시 수거해다가 플라스틱과 펄프를 구분해 가지고 그 원부자재를 제품의 일부 한 1% 쓰겠다는 계획을 2030년까지 뭐 이렇게 선언한 케이스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좀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좀 졸리시진 않죠? 너무 저 혼자 짓는 거 아닌 거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30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약속 1, 2, 3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아까 약속 1은 보셨듯이 전체 지속 가능한 제품이 매출의 95% 이상 하겠다, 2030년까지. 그렇게 해놨고, 또 약속 두 번째는, 지금 다 탄소 중립 뭐 얘기가 너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2년 전에 선언한 건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지수로 관리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선언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솔직히 정성적인 거예요, 제가 봐도. 아니, 뭐 정부도 2050년까지 넷제로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너무 제가 정성적이어서 내년에 가시적인 목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선언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선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유황킴벌리 내부 사업장에서 얼마큼 줄이겠다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까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얼마를 줄이겠습니다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선언할 거예요. 네, 그걸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한 활동들을 하나 적었는데요. 요거는 유황킴벌레가 2010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탄소 비전을 선언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 했냐면 이 BAU 대비해서 30% 저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BAU 대비 30%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2020년까지 선언을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간신히 달성을 했어요. 간신히.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선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거짓말은 이제 안 한 걸로 됐는데 이제 이거는 BAU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측했을 때 지금의 생산량, 그다음 물가지수, 정부도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의 기준을 갖고 예측을 했죠. 이거는 예측입니다. 예측. 이 BAU는 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가가 뭐 갑자기 폭락하거나 올라가거나 하면 이 양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넷제로 이런 것들은 절대량입니다. 이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약속은 한번 우리가 100톤 줄이겠어라고 하면 100톤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 차트도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제품하고 패키지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제품 개발자들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지속 가능에 대해서 R&D에서 제품 개발할 때 뭘 우선순위로 갖고 뭘부터 해야 돼?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해서 관련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품하고 패키지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눈 가장 큰 이유는 패키지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하기가. 왜냐하면 제품은 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저귀에 원료가 몇 가지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한 20 몇 가지가 들어가요. 그냥 기저귀가 기저귀지 그냥 뭐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20 몇 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하나하나를 지속 가능 소재로 바꿀 때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웨이스트가 더 나오거나 아니면 소비자 불만이 막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가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리스크들이 있으니 제품하고 패키징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우선 과제가 억제입니다. 계속 왜 두껍게 패키징을 해야 되느냐? 용기가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성에 대한 것들에 접근을 합니다. 이 건은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 패키징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제도를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재활용 어려움 이렇게 표시가 그 자세히 보시면 라벨에 붙여져 있어요. 그 붙여져 있다는 거는 그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하면 재활용으로 버리시면 안 되고 종량제로 버리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하게끔 돼 있어서 기업들이 재활용 어려움 이렇게 붙이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우수, 그다음에 뭐 최우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지속 가능 원료를 적용하자라는 거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게 그 같은 그 PE, 보통 기저귀나 생리대 그 PE 재질의 패키징인데 그게 석유계에서 오는 게 있고요. 식물계에서 오는 게 있어요. 석유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바이오매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식물계에서 오는 걸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 보통 그 생분해라고 보통 하는 거 패키징은 생분해를 하면 안 됩니다. 패키징은. 왜냐하면 패키징은 재활용을 해야죠. 생분해는 썩는 건데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매립장 우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묻을 데가 없고 그리고 매립장이 있다 하더라도 직매립 금지라고 정부가 얘기해놨기 때문에 감량화 시켜가지고 매립을 하기 때문에 얘는 그 퇴비라든지 썩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했고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량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재활용성 증대는 가능하면이라고 써놨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이제 일회용품이다 보니까 재활용이 쉽지 않은 건이어서 그 구매를 했고요. 아까도 석유계나 비석유계 쪽으로 저희가 그 오무자재를 전환하고 그 다음에 꼭 플라스틱 원료를 써야 되냐, 대체재, 그 다음에 뭐 펄프나 다른 재질을 쓰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쪽이 상대적으로 쉽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30년까지는 기존 패키징 사용량의 50%를 저감할 거예요. 다른 재질로, 친화적인 재질로 바꿔가지고 적용하는 노력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환경 마크, 친환경이라는 라벨도 보여드렸는데 37가지의 제품에 지금 환경 마크를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이제 탄소 배출량을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뭐 저탄소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게 저희 핵심입니다. 여기에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한 역할들을 좀 써놨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 저감이라든지 물 사용량, 특히 김천 공장에 있는 김천 공장은 유한킴벌레 김천 공장 화장지를 만드는데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솔직히 뭐 제지 회사가 물 사용량 어느 정도 하겠지라고 하지만 김천 지역에서의 유한킴벌레 김천 공장의 물 사용량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감 노력을 더 가져갈 거고요. 아까 지속 가능한 펄프는 다 인증받은 펄프를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 순환이라든지 이런 쪽도 고민을 할 거고요. 우리 강성 푸르게는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대략 아실 것 같은데 저희 내부 고민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지금 약간 그 올드하다는, 그러니까 우리 강성 푸르게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뭐 저보다 그 이상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젊은 세대들이 잘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요즘 MZ세대하고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굉장히 이렇게 37년 지속하는 이런 CSR 활동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킴벌리 클락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브랜드 다운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게 좋은 브랜드란 무엇이냐? 좋은 브랜드란 잘 팔리는 거? 품질? 당연히 기본적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굿 액션을 해야 된다. 이 두 개가 접목돼야 저희가 굿 브랜드라고 내부적으로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은 잘 팔리고 기부도 잘하는데 친화적이지가 않아. 저희 내부 가이드에 맞춰서. 그러면 이 굿 브랜드라는 명칭을 못 붙여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업부들이 제품 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이런 기부 활동들을 연계를 시켜야만 이걸 줄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업부들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어떻게 더 모니터링하고 기준을 좀 명확히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여기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는 환경 마크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저탄소 인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속 가능 원료,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탄소 저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나름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충족시킬 것, 그리고 나서
기부 활동이나 이런 건들을 적어도 3년 이상 지속한 브랜드일 경우에 요 굿브랜드라는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대략 그 나온 제품들이 이런 제품입니다. 여기 지속 가능한 원료를 적용한 제품이라고 해서 물티슈 작년 말에 국감할 때 윤미향 의원이 물티슈가 티슈냐 플라스틱이냐 뭐 이거로 촉발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재작년이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원래는 저희가 플라스틱류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도 있지만 꼭 플라스틱이어야 되냐라고 해서 천연펄퍼 100%로 적용한 물티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8월부터 계속 팔리고 있고 타 사업부들도 이런 것들을 더 생산을 증대시키고 있고 그 NGO 단체나 이런 쪽에서 국내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다 저 뭐 플라스틱 펄프 원단인 줄 알았는데 100% 천연 펄프 적용한 데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마케팅 쪽에서 뭐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물티슈가 가장 많이 팔리는 데가 식품 적개가 없어요. 식품 적개가 없어 가시면 그냥 물티슈 주세요. 그냥 주시잖아요. 저희가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대안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분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손 씻는 데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손소독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보통 재사용 수건, 물수건 있잖아요. 근데 물수건이 제가 유럽의 뭐 사례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물수건은 거진 한 번 쓰면 걸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품 적개가 없어서 소비자가 한번 닦고 그걸 그냥 수거업체로 가면 되는데 그걸 가만히 안 놔두세요. 깨끗한 거는 또 상을 닦고 뭐 기름 닦고 하다 보니 걸레가 되니까 그 수거업체에서 3번, 4번 그 세제를 써가지고 독한 세제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식품 적개가 없어는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환경부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드는 물티슈는 아기용 물티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지고 어떤 여가 생활로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한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종이 원단을 가지고 한 물티슈를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식품업소에서도 종이 물티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인장 강도나 이렇게 찢어짐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손을 닦는 용도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기스나 다른 제품들도 조금 더 그 자연유래 소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접근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저희 내부적으로 소재라든지 패키징에 나름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요. 이런 사례라고 말씀드렸을 뿐 이거 이렇게 적용한 기저귀가 그럼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저귀냐? 내부적으로 아직은 아니에요. 저희 충족 기준에 아직 못 들어와서 계속 사업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같은 경우는 지금 유황킴벌리의 제품의 그 1차 플라스틱 포장재는 다 재생 플라스틱 30%를 다 지금 적용한 거고요. 사전에 혹시나 이 건 가지고 소비자 뭐 중금속 이런 이슈가 있을까봐 다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슈는 없어서요. 천연 석유계에서 끌어오지만 실제 예전에는 100을 끌어서 썼다면 70만 끌어오고 나머지 30은 재생. 그렇게 하는 순환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회 영향력 차원에서 아까 제가 굿브랜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부에서 이른둥이 캠페인, 뭐 여기 사이즈 교환에 대한 니즈도 많아요. 소비자분들이 뭐 스텝 2를 사셨는데 한 이틀 써보고 안 맞아, 교환해 주세요. 그럼 저희 다시 못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모아가지고 각 사업장에 보냅니다. 사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 사이즈를 구분해서 패킹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약간 불이웃 돕게 다시 쓰는 거죠. 원래는 다 소각이었어요. 다 소각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품질에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는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조금 활용도를 좀 높이는 차원이 있고요. 좋은 느낌이나 다른 제품들도 나름의 이런 기부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름 있습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요건을 계속 드라이브를 더 걸려고 해요. 사업부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이 건은 이제 저희 CEO께서 이제 특히 앞으로의 삶이나 윤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노베이션에 집중할 거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소재나 이런 쪽의 친환경성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있고요. 너무
앞서가려고 하셔가지고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의지가 너무 강하세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것도 좋지만 저희가 단계를 좀 밟아가야 되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